승무패 4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엘라스와 레체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엘라스 사이드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수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무패 투폴로 레체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내려가서 시간을 단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적으로는 레체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지만 엘라스도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최근에 엘라스가 자파론이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이 감독님이 부임을 한 이후에 리그 3경기에서 1승 1무 1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1패가 강호 인테르에게 0대1 한 골차 석패를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파로니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홈팀 엘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파로니 감독 부임 이후에 3-4-2-1 3백 체제에서 윙백들을 활용한 측면 공격과 최전방 공격수 2m가량의 장신 공격수인 이 주리치 선수를 활용한 롱볼,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세트피스, 한방 등을 앞세워서 엘라스가 꾸준하게 승점을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공권 경합 지표는 엘라스와 인테르 경기에서 이 장신 공격수 주리치 선수의 제공권을 나타낸 지표인데 이 선수가 인테르를 상대로 무려 공중볼을 13개나 따내면서 확실히 이 엘라스의 주리치 선수가 제공권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토리노전에서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 주리치 선수가 헤딩 뚝배기로 득점을 했을 정도로 세트피스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엘라스의 주리치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파로니 감독 체제에서 엘라스의 라조비치라는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역시 최근에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엘라스가 감독 교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체의 경우에는 최근에 세리에 3승 3무 6경기 무패에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직전에 강호 AC밀란과의 홈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경기 내용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부분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체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 역습 한방이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부분적인 전방 압박까지 병행을 하기 때문에 강팀들이 상당히 난처해야 하는 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레체의 측면 자원인 스트레페자와 공격수 콜롬보가 올 시즌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레체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역습 득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체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세리에 A 9위로 높이에 조금 약점이 있는데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리에 A에서 높이만큼은 엘라스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리에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레체가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엘라스 특유의 제공권과 주리치 선수를 활용한 세트피스 한 방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레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제공권이 9위이지만 제공권이 자신들보다 높았던 크레모네, 스페치아, AC밀란, 피오렌티나, 아탈란타, 토리노,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2승 4무 1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엘라스가 제공권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레체의 최근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 무승부 정도가 한계치라고 처음에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엘라스의 승리까지 제가 끝끝내 바친 이유는 현재 배당적인 부분이 엘라스 쪽의 승리가 조금 보이고 해외 구매율 역시 엘라스 쪽 승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레체가 최근에 무패 행진이 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엘라스가 홈빨과 감독 교체 효과가 나오게 된다면 의외로 엘라스의 승리까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레체 쪽으로 기우는 흐름에서는 이런 경기가 1번부터 의외로 엘라스의 승리로 허무하게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고, 그래도 경기력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분들과 특히나 레체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8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까지 중시하는 분들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적으로는 원정팀 노팅엄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지만 몇 가지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골 결정력 통계인데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보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13골을 넣었기 때문에 8골에 그치고 있는 노팅엄보다는 확실히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머스가 기대 득점값이 9.73골로 상당히 낮지만 실제 득점은 13골을 성공을 했고, 노팅엄은 기대 득점이 15.4골이나 되지만 실제 득점은 8골에 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핵심 공격 자원들의 부상 여파로 공격력이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핵심 측면 자원인 테버니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측면과 역습 위력이 상당히 떨어진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포 공격수 솔랑키 선수 역시 최근에 훈련 중에 무릎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 외에 본머스에서 득점력을 책임져 줬던 공격형 미드필더 빌링이라는 선수 역시 최근에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력이 주춤하고 있는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공격적으로는 최근에 투톱 공격수 브레넌 존슨과 깁스 화이트의 컨디션이 괜찮은 노팅엄 쪽이 좀 더 날카로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본머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팅엄이 세트피스로도 충분히 재미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노팅엄 역시 현재 주전 골키퍼 딘 핸더슨이 근육 부상 여파로 이번 본머스전 결장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골문이 다소 불안해져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팅엄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본머스 역시 장신 공격수 키퍼 무어 선수를 활용한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본머스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항상 2부 리그 출신 팀들의 맞대결은 1부에서의 최근 흐름과는 별개로 과거 2부 리그 시절부터의 상성대로 경기가 의외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본머스가 최근에 노팅엄을 상대로는 5경기 4승 1무의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고 이미 양 팀이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와서 지난 9월달 맞대결을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도 본머스가 노팅엄 원정 3대2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본머스가 의외로 한번 연패 흐름을 끊고 갈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머스가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훨씬 좋아지는 반면에 노팅엄은 올 시즌 원정에서 프리미어리그 최소 승점을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팅엄과의 맞대결에서 1골 1도움으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었던 솔랑키라는 공격수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노팅엄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본머스전 이후에 맨유와 리그컵 4강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본머스가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레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내 하락세에 빠진 레스터시티인데 그래도 이번 경기 고무적인 것은 팀의 에이스 미드필더인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의 로저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매디슨 선수가 잘 회복을 하고 있고 이번 브라이튼전 명단에 포함되길 희망한다면서 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레스터의 주전 미드필더인 듀스버리 홀 역시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모처럼 레스터시티가 주전 미들 자원들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레스터가 최근에 수비력이 다시 흔들리고 있고 무엇보다 측면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아서 측면 수비가 헐거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레스터의 경우에는 주전 왼쪽 풀백인 제임스 저스틴이라는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왼쪽에 루크 토마스라는 젊은 선수가 나서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맞대결 브라이튼과 레스터의 경기 브라이튼이 5대2로 대승을 거뒀을 때의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시에도 브라이튼의 측면 공격에 레스터시티의 측면 수비수들이 고전을 하면서 최저 평점을 기록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을 드렸던 레스터의 측면 수비수인 이 루크 토마스 선수는 자책골까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브라이튼의 오른쪽 측면 자원 솔리마치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5경기 4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왼쪽에 나서고 있는 일본 대표팀 윙어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시티가 또다시 측면 수비 쪽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브라이튼이 측면에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고 무엇보다 브라이튼이 약점으로 꼽혔었던 최전방 공격 쪽에서도 최근에 나이가 어린 퍼거슨이라는 공격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베테랑 웰백 선수마저 직전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제아무리 트로사르라는 공격수가 아스날로 이적이 된 브라이튼이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트로사르 선수 없이도 브라이튼이 맹공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브라이튼이 레스터를 5대2로 대파를 했을 때는 브라이튼의 감독이 포터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데제르비 감독으로 바뀐 상황이지만 오히려 데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브라이튼이 측면과 중앙 밸런스가 더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감독 교체에 따른 경기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스터시티가 매디슨 선수가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지도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브라이튼과의 맞대결에서 매디슨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과연 부상에서 돌아온 매디슨 선수가 얼마만큼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레스터시티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4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데 브라이튼은 세트피스 득점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라는 점에서 레스터가 약점인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에이스인 매디슨 선수가 깜짝 활약을 해준다면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까지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브라이튼전 2대5 대패 당시에는 레스터가 중앙 수비 쪽에 공백이 있었고 특히나 현재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바우트파스라는 선수가 영입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레스터로서는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레스터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팀의 액면가로는 아스톤 빌라 쪽이 그래도 좀 더 세 보이지만 사우스햄튼의 최근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감독 교체 효과를 보고 있는 팀들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스톤 빌라는 최근에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에메리 감독의 전술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 4-2-2-2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양쪽 측면의 직선적인 측면 자원보다는 측면의 중앙지형적인 성향의 미드필더를 배치를 해서 이 측면 자원들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구도를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최전방 투톱 공격수가 측면으로 벌려서 그 벌어진 사이 공간을 측면 미드필더들이 침투하는 유형의 공격을 가져가는 것이 아스톤 빌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가 크로스를 단 4개만 시도했다는 통계인데 그만큼 측면 자원들의 크로스보다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공격 패턴을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 실제로 올버햄튼전과 리버풀전을 제외하면은 리즈전, 토트넘전, 브라이튼전, 맨유전에서 굉장히 적은 숫자의 크로스만 시도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강점과 약점인데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상대의 측면 공격, 특히 측면 크로스 수비에 약점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스톤 빌라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스톤 빌라는 최근에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크로스 자체를 그렇게까지 많이 시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측면 크로스 수비에 굉장히 약점이 있는 사우스햄튼으로서는 상당히 아스톤 빌라의 플레이 스타일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령 빌라가 사우스햄튼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의외로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 빌라 쪽에는 지금 전방에 헤딩에 능한 공격과 미드필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크로스 전술이 독이 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본머스 다음으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우스햄튼의 프리킥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워드프라우스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점에서 사우스햄튼이 아스톤 빌라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를 충분히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굉장히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아스톤 빌라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굉장히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는데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당했던 경기가 리버풀과의 홈경기 1대3 패배였는데 당시에 3실점 중에서 2실점을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우스햄튼의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사우스햄튼이 홈에서는 빌라를 상대로 6경기 4승 1무 1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과 사우스햄튼 역시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상승세를 탄 점까지 고려한다면 팽팽한 승부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주전 미드필더 맥긴 선수마저 부상으로 빠지는 가운데
백업 공격수인 데니 잉스 선수가 최근에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수층이 일시적으로 엷어진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우스햄튼은 3일 뒤에 뉴캐슬과 리그컵 4강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역시 그렇게까지 이번 경기 무리한 경기 운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무승부가 3번으로 많은 팀이 아니지만 그 3번 모두 홈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고 패턴적으로도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승부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에버튼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4번 경기 사우스햄튼과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 효과를 보고 있는 팀들의 대결이었다면 이 5번 경기 웨스트햄과 에버튼은 감독 경질이 임박한 위기의 두 팀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기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에버튼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 경질이 상당히 유력한데 상대팀 에버튼은 현재 램파드 감독의 후임으로 다름 아닌 이 모예스 감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모예스 감독이 에버튼 시절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둘 중 한 팀은 거의 확정적으로 감독이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선수단 분위기 자체가 웨스트햄 쪽이 뒤숭숭한 것이 팀의 에이스이자 핵심 미드필더인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아스날을 비롯한 빅클럽들의 이적을 위해서 재계약을 거부 중이라는 소식이 있고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카마카 선수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팀에 대한 애정이 식은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팀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굉장히 부진한 것이 이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지나치게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과 새롭게 큰 돈을 주고 영입한 파케타나 스카마카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을 이 모예스 감독이 100% 활용하지 못하면서 올 시즌 강등권 순위로 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카마카라는 공격수가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웨스트햄이 고무적인 것은 부랴부랴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 데니 잉스를 영입을 하면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니 잉스 선수가 올 시즌 빌라에서 이미 에버튼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한 바 있고 과거의 사우스햄튼 시절에도 이 잉스 선수가 에버튼을 상대로는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잉스 선수가 빠르게 웨스트햄 이적 절차를 마무리를 짓고 이번 에버튼전에 선발로 출전을 할 수 있다면 의외로 에버튼의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의 직전 맞대결 통계인데 웨스트햄이 에버튼 원정을 떠나서 무려 33개의 크로스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에버튼이 올 시즌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웨스트햄이 무지성으로 크로스만 남발하게 된다면 에버튼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팀이고 웨스트햄도 역습 실점이 4골로 적지 않은 팀인데 웨스트햄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55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는 반면에 에버튼은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자체가 전체 18위로 상당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웨스트햄이 빠른 다이렉트 역습으로 에버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수비를 공략할 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팀 모두 쇼패스보다는 롱볼 활용도가 높은 팀인데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정확한 롱볼 횟수가 웨스트햄이 28.4회로 에버튼의 25.7회보다 훨씬 더 높은 부분이 있고 이 부정확한 롱볼 역시 에버튼이 평균적으로 웨스트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롱볼의 정교함과 다이렉트 스피드의 우위까지 고려한다면 웨스트햄이 그래도 효율적인 롱볼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갔는데 만약에 웨스트햄이 새로운 영입생 공격수 잉스 선수의 선발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최근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에버튼에게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살레르니와 나폴리 경기인데 살레르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폴리가 주중 FA컵에서 세리A 최하위 크레모네에게 승부차기로 덜미가 잡혔지만 그럼에도 이번 경기는 나폴리를 믿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직전 아탈란타 원정에서 살레르니가 8실점을 당하면서 2대8로 대패를 당하면서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살레르니라는 팀이 주전 골키퍼 세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멕시코 대표팀의 베테랑 골키퍼 오초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오초아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지난 AC 밀란전부터 좋은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초아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전 골키퍼였던 이 세페라는 선수보다는 확실히 롱패스 능력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살레르니가 쇼패스보다는 롱볼을 통한 역습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세페 골키퍼의 공백이 의외로 공격 전개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초아 골키퍼가 번뜩이는 선방과 특히나 페널티킥 선방에 일가견이 있는 골키퍼이지만 상대적으로 크로스나 공중볼 캐칭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을 드러낼 때가 종종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탈란타전에서 8실점을 당할 때도 세트피스로만 2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폴리가 살레르니의 약점인 세트피스도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살레르니가 지금 주전 수비수 파지오 선수와 마조치 선수가 빠져있는 수비 공백까지 있기 때문에 세리에의 최고 공격력을 자랑하는 나폴리를 막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살레르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뉴캐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팀의 최근 상승세나 전력 등을 고려하면 뉴캐슬 사이드가 유력하지만 최소 무승부의 이변은 가져가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올 시즌 뉴캐슬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맞대결을 2번이나 치렀는데 모두 0대0 무승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리그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고 리그컵 홈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 이후에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공식 결과 자체는 0대0 무승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만 만나면 무승부가 많았던 뉴캐슬이고 특히나 리그컵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히려 주전 자원들을 대거 뺀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뉴캐슬은 후반전에 주전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드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뉴캐슬로서는 뼈아픈 전력 누수가 핵심 미드필더 기마랑이스 선수가 직전 풀럼전
발목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6경기에 출전을 해서 3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뉴캐슬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9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기마랑이스 선수가 딱 부상으로 인해서 3경기를 결장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박스에 표시를 해둔 3경기가 바로 기마랑이스 선수가 결장이 됐었던 경기인데 기마랑이스가 빠졌던 이 3경기에서 2무 1패로 뉴캐슬이 승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그 2무 1패 중에서 1무가 다름 아닌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였고 그 경기에서 기마랑이스 선수가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기마랑이스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무승부 정도로 충분히 불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뉴캐슬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번의 무승부로 가장 많은 무승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 뉴캐슬이 리그 3경기 한 골로 득점력이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풀럼전에서는 풀럼의 미트로비치라는 공격수가 허무하게 페널티킥을 실축하지 않았더라면 풀럼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었던 뉴캐슬의 경기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뉴캐슬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다음에 3일 뒤에 사우스햄튼과 리그컵 4강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부상 여파가 있는 선수들은 출전을 시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빅클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승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디아우 감독이 이 리그컵 4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중에 맨유전 여파로 뉴캐슬보다 체력적으로는 열세이지만 극장골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고무적인 데이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인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값이 8.08골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한 장면이 많다는 것인데 의외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기대 실점은 8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실점은 4골로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이 10.09골로 선두를 달리는 팀인데 뉴캐슬은 기대 득점이 10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6골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 크리스탈에게는 웃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뉴캐슬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안데르센 선수가 종아리 부상 여파로 직전 맨유전에서 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 지금 보시는 통계가 프리미어리그 헤딩 클리어링 걷어내기 순위인데 이 안데르센이라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장신 수비수가 헤딩 뚝배기 클리어링이 가장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의 제공권이나 세트피스 수비면에서 이 안데르센이라는 수비수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되게 된다면 여전히 뉴캐슬이 강력한 세트피스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첼시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었는데 당시에도 이 안데르센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도중에 빠진 이후에 첼시에게 코너킥으로 결승골을 헌납을 했었던 크리스탈이라는 점에서 안데르센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현미경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